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추진에 따른 그 임금 설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육을 진행하게 된 하이랩 대표 권경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인사 재무관리 컨설턴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리에서 그 상시 근로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사실 인사 관리의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선 약국에서 그 상시 근로자 수를 잘못 그 계산을 해서 그 적용되는 법률 적용을 오해하거나 오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실 그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는 이 내용은 좀 어렵고, 중요한 거는 그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통상 약국에서 풀 근무자 또는 파트 근무자 이렇게 나누는데, 그 모든 급여를 받는 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친족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단순히 친족 1인만 근무를 하면은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동거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때는 친족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는 거. 그래서 이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법률 규정이 한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까지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수당까지 모두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그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그 다음에 연차 휴가, 그 다음에 공휴일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지켜야 됩니다. 그 보시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되던 법률이 이제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을 한다는 로드맵을 이번 정부가 그 지난해 밝혔었죠. 그래서 보시면 2026년도 하반기, 올 하반기가 되겠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그 다음에 2027년 상반기 공휴일, 그 다음에 연차 휴가, 이렇게 지금 모두 적용하는 걸로 로드맵을 세웠고요. 특히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휴수당도 제외가 되고, 연차, 공휴일도, 그리고 퇴직금까지 모두 제외가 되는데, 이 부분을 2027년, 2028년까지 모두 적용하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약국의 인사관리 준비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인사관리 중에서도 핵심적인 임금 관리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관리에 있어서 약국에서 특별하게 그 주요한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네트 임금제를 아직도 관행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급제에서 그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가지고 그 임금 체불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금 서식이 아직도 제대로 교부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작년부터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프리랜서에 대한 그 고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프리랜서 고용은
그 고용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3% 세금을 적용하기 위해서 4대 보험도 제외하고 이 부분을 지금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게 됐는데, 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국세청의 전산 자료를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임금관리가 과연 그 세법이냐 노동법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임금관리에서 임금이라는 거는 그 세법에서도 관리를 하고 노동법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법에서는 확정된 급여, 임금을 비용 처리를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약국을 개설을 하게 되면 이제 기장을 맡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기장을 맡기게 되면 그 관련된 임금은 정해진 임금이죠. 이 정해진 임금을 그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대신하는 업무를 이제 위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금이 법적으로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맞게 지급이 되는지, 이 부분은 노동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대리인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일단 좀 해결을 하고 그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은 기본적으로 법정 임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임금은 기준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준임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오늘 궁극적으로 좀 풀어야 될 이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이라는 거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이 임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최저임금이 있겠고요.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이 되죠. 그래서 올해 2026년 최저임금은 1,320원, 주유를 포함하게 되면은 12,384원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언제 많이 사용이 되냐면,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이야기하는데, 이 통상임금은 우리 임금대장에 보시면 기본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본급의 항목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이 통상임금은 한 가지 그 주의해야 될 게, 연장이나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급여를 책정을 하게 되면 보통 약국은 법정 근로시간을 다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고정 연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하고 급여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급여에는, 그 월 임금에는 연장 수당이 포함이 된 급여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기본급은 연장 수당을 제외한 그 기본급을 다시 나눠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기본급을 바로 통상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급은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에 그 시급을 산출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임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통상임금은 기존에 이 세 가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통상임금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세 가지 요건 중에 이 고정성이라는 부분을 배제를 시켰어요.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인데, 이
이 고정성에 대한 부분을 배제를 함으로써 통상임금이 정기성과 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는 이런 효과가 지금 발생을 하게 됐죠. 이 내용은 뒤에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임금에 대한 기준을 앞에서 봤고요. 이제는 그 임금에 대한 각 항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항목은 앞에서 설명했던 통상임금으로 이야기되는 기본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휴수당을 포함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시간 외 수당이 있습니다. 연장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지급 기준이 되는 거죠. 약국에서 이제 야간 수당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장과 휴일 근로 수당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 수당이 있고, 퇴직금이 있고, 그다음에 복리 후생 수당이 있고, 정기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 법정 항목은 기본급을 기본으로 한 시간 외 수당, 연차 수당, 퇴직금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대부분 임금이 정해지면 기본급으로만 구성을 해놓고 있어요. 이 기본급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정 연장 수당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고정 연장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으로만 월 급여를 책정을 하게 되면 바로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그러니까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임금 설계를 올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시간은 제가 이제 평균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14시까지 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금 설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9시부터 19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법정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법정 근로 하루에 8시간은 다 충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후 18시부터 19시까지 1시간은 오버타임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게 고정 연장이 됩니다. 이것을 5일을 다 채우면 주 40시간이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평일 하루 1시간씩 주 5일 5시간과 토요일은 이미 다 평일로 주 40시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9시부터 14시까지 휴게 시간을 제외한 4.5시간이 고정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 근로 시간 보시면 주 40시간 해서 월 환산했을 때 174시간이 나오고요. 여기에 주휴 시간을 포함을 하게 되죠. 이 시간을 포함하게 되면은 35시간 해서 합산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 연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5시간, 토요일 4.5시간 해서 9.5시간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월로 환산을 하게 되면 41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최저임금인 1,320원을 적용을 했을 때 월급의 합계가 5인 미만 기준으로 25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258만 원은 다시 식대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과세급여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대를 많이 적용을 하죠. 세무대리인이 식대를 적용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식대가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대가 비과세 항목은 그 한도가 최대 20만 원인데 20만 원의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 급여가 20만 원이 줄게 됩니다. 보시면 과세 월 급여액이 식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월급 합계와 동일한 258만 원이지만 식대 20만 원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 급여액이 238만 원으로 20만 원의 차이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과세 급여액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되면 결국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나게 되죠.
과세급여액이 적은 쪽이 실수령액이 높아지게 되죠. 세금을 20만 원 정도를 감면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인 이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5인 이상은 똑같이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연장 근로시간이 앞선 5인 미만에서는 42만 3,120원이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41시간에다가 150% 가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63만 9,840원이 됩니다. 그래서 월 급여에 대한 합계가 279만 6,720원이 되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급여 차이가 21만 6천원, 약 21만 6천원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식대 적용 여부에 따라서 과세 급여액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 실수령액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 시급 설계인데, 시급 설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파트 약사 같은 경우에 요즘 시급 3만 원에 계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급 3만 원에 주휴수당을 포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통용되는 시급의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래서 시급 3만 원을 계약을 그냥 해버리면 근무약사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국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통상임금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시급을, 주휴를 포함한 약정시급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 시급은 2만 5천 원이 됩니다. 이게 역산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만 5천 원에 주휴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약정시급이 3만 원이 되는 거고, 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루 4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3만 원을 했을 때 일당이 12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시급을 주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시급 계약을 해버리면 근무약사 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정을 내게 되면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휴수당이 미지급됐으니 주휴수당을 포함한 약정시급이 3만 6천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천 원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이렇게 되면 6천 원을 4시간 계산을 하게 되면은 2만 4천 원을 일당에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주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20시간이 나오니까 6천 원에 20시간이니까 12만 원을 더 주급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급이 72만 원의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급을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주휴를 포함을 해서 그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임금 내역을, 임금 대장에 있는 임금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예시로 한번 뽑아온 건데, 지금 같은 임금 대장인데 A 약국과 B 약국이 있습니다. 보시면 월급이 똑같습니다. 600만 원 똑같은데 A 약국은 고정 연장이 있기 때문에 이 연장 근로 수당을 안에다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기본급이, 통상임금으로 통칭되는 기본급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600만 원의 급여를 책정을 한 거고, B 약국은 연장 근로에 대한 그 구분 없이 그냥 식대 포함한 통상임금 600만 원을 기본급으로 책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 고정 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죠. 이 경우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결국
580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600을 기준으로 시급 산출을 다시 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플러스 알파로 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처음에 계약을 했던 600만 원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A 약국은 아무 문제 없이 그 600만 원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B 약국은 같은 600만 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근로수당을 다시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냐면 580과 20을 포함한 600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을 하다 보니 A 약국에 있는 연장 근로수당보다 당연히 시급이 높겠죠. 해서 81만 8천 원 이상의,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연장 근로수당을 미지급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지급을 해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그 비용 지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법정 수당에 대한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실질적인 약국의 임금 대장을 제가 샘플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1월 급여 대장입니다. 2025년 1월에 참고로 설 연휴가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보시면 기본급이 있고 직원이 일단 5명이죠. 그게 가산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 조건입니다. 기본급이 있고 상여와 휴일 근무 수당은 설 명절 떡값이 되겠고요. 휴일 근무 수당은 이날 그 명절에 대체 휴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일 근무 수당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매달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상여와 휴일 근무 수당을 제하고 보시게 되면 기본급과 식대만 편제가 돼 있어요.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월급 합계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급여 대장 상에는 연장 근로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연장 근로수당 항목이 다 공란으로 비어 있죠. 이게 지금 모든 약국들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약국과 같이 같은 월급을 주고 있는데 연장 근로수당이 지금 누락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연장 근로수당은 원래 지금 앞에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이 340만 원과 뭐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총 360만 원의 급여가 발생이 되는데 이 360만 원 안에 사실은 연장 근로수당을 같이 구성을 해서 360만 원의 결과를 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360만 원 기준으로 시급을 다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시급을 다시 산출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포함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앞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상 임금에 대한 그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그 고정성이라는 부분이 배제가 됐다고 했는데 그 고정성이 뭐냐면 명절 떡값과 휴가비를 이제는 기본급인 통상 임금에 포함을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70만 원을 받는 이 직원은 늘 매년 설 70만 원, 추석에도 70만 원의 상여금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떡값이. 그러면 1년 140만 원이 발생되는 이 명절 떡값을 기본급인 통상 임금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급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지금 급여 자체가 지금 잘못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상여금도 포함을 해서 시급 다시 산출을 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산출을 해야 되고요. 휴일 근로수당도 마찬가지로 가산임금이거든요. 이것도 다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월 달에 받는 급여는 447만 원이 아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직원이 5명이니까 이 총 2,300만 원의 그 지급이 됐었는데 이거보다 지금 수백만 원 이상의 급여를 다시 그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약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 대장에 대한 임금 설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큰 그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서 임금 대장을 반드시 세무대리인한테 받으셔가지고 우리 약국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금 관리의 두 번째 부분은 임금 명세서 교부인데요. 임금 명세서도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교부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 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임금 명세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 임금 항목이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법정 임금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항목에 대한 산출식이 명기가 돼야 됩니다. 보시면 그 기본 근로 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를 기준으로 통상 시급이 산출이 되어 있고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그 외 각종 수당들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그 항목에 대한 산출식이 명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월급제 임금 명세서는 반드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시급제 명세서는 동일합니다. 법정 임금 항목과 각 항목의 산출식이 들어가게 되면 되는데 시급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반드시 주유가 포함된 약정 시급 그리고 이것을 역산을 한 기본 시급 그리고 일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일당 이렇게 그 변수가 이제 산출이 되면 기본급이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임금 명세서, 월급제 임금 명세서, 시급제 임금 명세서 꼭 이 양식을 참고하셔가지고 교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해고수당 산출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수당 산출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요즘 가장 크게 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해고수당은 왜 분쟁이 많이 발생하냐면 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해고수당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통상임금의 31분 이상을 지급하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달 월급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어바웃하게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월급하고. 그래서 요 월급제 또 시급제에서 해고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월 급여가 600만 원일 때 그 근무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보시면 임금 구성이 월급에 대한 600만 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상임금, 기본급이라고 설명드렸죠. 기본급과 식대와 고정 연장 수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5인 미만 약국과 5인 이상 약국으로 나눠서 좀 구분을 했는데요. 보시면 해고 수당은 설명드렸듯이 통상임금의 31분 이상을 지급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연장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통상임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급과 식대분이 없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5인 미만인 A 약국과 5인 이상인 B 약국이 같은 월급인데 시급이 달리 산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5인 이상인 약국은 고정 연장 수당이 150% 가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600만 원 안에 구성을 하려다 보니 당연히 고정 연장 수당이
50% 가산이 됐기 때문에 5인 미만인 약국보다 연장수당이 더 크게 되겠죠. 이래서 통상 임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통상 임금이 498만 원, 20만 원이니까 518만 원 정도가 되겠죠. 5인 이상인 B약국은. 반대로 5인 미만 약국은 54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5인 미만인 A 약국이 통상 임금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시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한 2만 5천 원과 2만 4천 원,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해고 수당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급인 25,974원과 24,793원을 하루 소정 근로 시간인 8시간으로 산입을 하게 됩니다. 왜 8시간이냐면 연장 근로는 그 통상 그 근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장 수당이 통상 임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근로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통상 시급을 곱하게 되고 이것을 30일로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 5인 미만인 A 약국은 623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월급보다 23만 원 정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해고 수당이. 반대로 5인 이상인 B 약국은 약 5만 원 정도가 월급보다 적은 595만 원 정도의 해고 수당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해고 수당 산출할 때 좀 문제 없도록 이렇게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급제에 있어서 해고 수당 산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정 시급은 앞선 예에서 보여드렸듯이 3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정 시급은 그 주유 수당이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기본 시급은 2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 시급은 얼마가 되느냐? 주유 수당이 포함된 3만 원이 아니라 기본 시급인 2만 5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 직원 같은 경우에 파트타임 근무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 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 휴게 시간 30분은 유급 휴게 적용을 해서 5시간 반영을 했고요. 이 5시간은 하루 통상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이 아니고 요거는 주 40시간, 그러니까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주에 지금 15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런데 15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은 항상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비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례를 적용하게 되면 이 직원의 소정 근로 시간은 5시간이 아닌 3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 해고 수당은 기본 시급인 2만 5천 원에 일 소정 근로 시간 3시간 곱하기 30일을 했을 때 225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이는 보시면 3만 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을 했을 때의 월급 4주 했을 때 180만 원보다 지금 한 45만 원 정도 지금 해고 수당이 더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월급제도 그렇고 시급제도 그렇고 해고 수당 산출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서 그 관리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인 그 재무관리에 대한 부분을 2가지만 좀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국 재무관리에 있어서 그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그 기본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 요율을 책정을 하게 돼 있죠. 이 보험 요율이 작년까지 9%로 계속 동결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씩 해서 13%까지 인상한다고 지금 이게 개정이 됐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9.5%가 아닌 9.5%, 그 다음에 내년에는 10%, 이런 식으로 매년 0.5%씩 그 요율이 인상되고 여기서 반씩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을 하게 되죠. 근데 국민연금에 또 하나 그 기준 금액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월급이 높은 대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소득, 월액에 대한 상한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인상이 되는데 현재는 637만 원입니다. 근데 이 상한액은 매년 7월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2026년 7월에는 현재 637만 원인 게 659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 좀 표를 보시면 2018년도부터 지금 계속 인상되는 그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을 보시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이 캡 이상으로 가게 돼도 결국 현재는 637만 원을 기준으로 그 보험료율을 적용을 하게 되고 올해 7월부터 또 내년 6월까지는 659만 원, 인상된 659만 원을 기준으로 그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게 바로 네트제 임금계약인데 네트제 임금계약을 결국 하다 보니 4대 보험료를 계속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 4대 보험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이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거든요. 이 두 개의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료와 세금에 대한 그 대납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약국 재정에 지금 큰 부담을 그 가중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약국 경영하시는데 네트 임금제는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임금제니까 정상적인 임금 계약으로 꼭 관리를 하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금융소득에 대한 재무관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소득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건보료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개인 사업자이신 약국장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지금 그 편제가 되어 있고, 만약에 직원이 있다 그러면 직장가입자로 이제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결국 그 사업주 부담분도 내 부담분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자산이 쌓여가면서 배우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다시 이제 편제되는 경우가 많죠. 이러다 보니까 건보료가 다시 별도 고지되는 그 경우가 발생이 되고 이거에 대한 컨설팅을 자문을 의뢰하는 그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건보료를 차지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그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금융소득은 과세 분류 체계에서 보시게 되면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자 소득세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에 대한 그 소득세인 이자 소득세인 15.4%의 이자 소득세만 납부를 하면서 그 타 소득하고는 합산되지 않고 그냥 과세가 종결이 됩니다. 이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가지고 최고 세율인 45%의 합산 과세를 이제 적용받게 되죠.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이 과세 분류 체계를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벌써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2020년 그 건강보험 개편을 적용하면서 기존에 2천만 원 초과였던 금융소득, 이자 배당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초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적용했던 것이 2020년 11월부터 어떻게 됐냐? 1,000만 원 초과가 되면
소득 전에 건보료 부과되는 걸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가 되면 그 초과된 그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건보료에 대한 부과 체계가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때 2020년 이후부터 그 코로나 때 각종 그 은행 금리 또는 장기 상품에 대한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고금리 상품이 많이들 가입을 하셨었어요. 여기에 대한 그 소득이 늘어나면서 전부 건보료에 대한 별도 부과 통지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또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여기서 발생되는 배당 소득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0만 원 초과에 대한 그 건보료 부과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직은 좀 확정되지 않았지만 몇 년 전에 336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보도자를 한번 냈다가 여론의 문매를 한번 맞은 적이 있죠. 이것을 슬그머니 거둬들였는데 이게 지금 중단이 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지금 낮출 수 있는,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금융소득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면, 보시면 비과세에 대한 상품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상품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여기서도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되지만 건보료에서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융소득을 이자 배당에 대한 부분으로 묶어두실 것이 아니라 비과세 금융자산으로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좀 강조하면서 그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추진에 따른 임금 관리에 대한 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재무관리 측면에서 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했었는데요. 아무쪼록 약국 경영에 좀 도움이 되실 것을 좀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약국마다 그 고용 형태 그리고 또 재무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혹시 컨설팅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